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라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푸조 3008 3008 요거 리뷰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보통 BM벤츠 아우디는 자기네가 무언가 신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을 적용했을 때 그걸 대대적인 홍보를 하거든요. 얘네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네가 뭘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대대적으로 막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제가 아무리 찾아도 세세한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주관적으로 약간 뇌피셜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푸조는 정비성에 대해서 이제 항상 문제가 많았고, 그 정비성이라는 게 이제 정비를 하기 힘든 게 아니라 부품이 잘 안 나와요. 얘네가 유럽의 현대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 고장나고, 그러니까 잘 부서져요. 3008 요 모델이 국내 푸조 판매량 5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푸조 차인데 없어서 못 판 차는 이게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게 엄청난 인기몰이래요. 저도 봤는데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바뀌었고, 예전 푸조는 이제 디자인에 대한 저게 철학이 있었잖아요. 자기들만의 철학이 있었어요. 푸조는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라는 거를 떠올리면 이렇게 뾰족하고 위에 이제 각 8각이나 뭐 이렇게 48각 이렇게 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짝반짝이잖아요. 근데 푸조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야 이게 다이아몬드야,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원석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매력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푸조차의 호불호 중에 호들이 그런 이제 원초적인 그런 그 푸조만의 철학을 높게 산 거죠. 엔진룸으로 왔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엔진룸인데, 다른 브랜드들이랑 좀 차별화가 있어요. 차별화라는 건 이제 좀 현대나 독일 차에서 보지 못했던 광경들이에요. 뭔가 정리 정돈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실링이나 커버 같은 게 되게 없어요. 부실해요. 그냥 원래 엔진은 이런 거야 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데도 다 실링 처리를 하는데, 보통은 현대는 그런 실링 처리도 없고, 그리고 독일 차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는 부분에 커버를 덮어 놓거든요. 차의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디테일을 되게 신경 써요. 특히나 벤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얘는 자체적으로 철판에 뭔가 도포돼 있어서 뭐 부식이나 이런 건 따로 처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이제 2.0 디젤 터보인데 이 흡기 인테이크 관 사이즈가 상당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가는 브랜드가 푸조가 처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엔진은 제가 알기론 그 포드사랑 협력해서 만든 엔진이라고 하는데, 아주 옛날부터 썼던 엔진이에요. 아주 옛날부터 썼던 엔진을 계속 개량한 개량 모델이고, 이런 커먼 레일 같은 이런 레일도 되게 고지식한 방법이에요. 예전 방식, 주물 방식인데 요즘은 다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아직 주철 고압 라인을 쓰는 것 같고, 요즘 디젤 엔진도 엔진 블럭을 알루미늄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아직 블럭이 스틸입니다. 스틸. 강철이에요. 일단 엔진 강성은 더 높아요. 주철이라서. 잠재력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아마. 제 예상에는. 내구성도 굉장히 좋고. 디젤 기관 자체를 이제 루돌프 디젤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거든요. 처음 시작을 그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이긴 한데 원래는 이제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푸조는 디젤에 있어서 굉장히 선두주자예요. 다임러, 그러니까 벤츠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자기네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젤 엔진에서 푸조는 다른 디젤 엔진보다 조용하고 연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DPF라는 장치도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이제 자기네 승용차나 상용차 모두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DPF가 처음 나왔을 때 DPF라는 장치가 굉장히 고가예요. 되게 비싸다 보니까
고급 라인에만 적용을 하거나 일반 상용차에만 DPF를 사용했는데, 푸조는 그러니까 경차저 저희 야이상동이나 이런 해치백에도 전부 다 DPF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압 CRDI라고 저희가 하는 거, 그러니까 디젤을 엄청 고압으로 분무해주는 장치예요. 그 강한 압력으로 실린더 안에 연료를 분무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를 푸조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고, 그러니까 HID라고 하죠, 지금 푸조는. 근데 이 CRDI 고압 직분사는 푸조에서 가장 완성도 있게 선보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벤츠 디젤보다 오히려 더 조용해요. 조용하고 연비가 더 좋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디젤에 대한 자기네 자부심이 엄청 강해서 르망이라는 레이스가 있거든요. 르망 24시에서도 아우디가 디젤로 최초로 챔피언을 해요, 르망 레이스에서. 근데 그게 꼴배기 싫었는지 푸조가 바로 다음에 디젤 12기통을 가지고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불과 3년인가 4년 동안 28번의 1위를 차지했고, 그 2009년도에는 르망이라는 타이틀을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엔진은 되게 원시적인 방식인데 성능이나 그런 거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게 강점이에요. 네, 하체로 왔습니다. 인터쿨러가 전치식이라 해서 이 앞쪽으로 가거든요. 모든 브랜드들이 지금 앞쪽에 위치하는데, 얘네는 BMW나 AMG 옛날 차들처럼 안개등 쪽 커버로 보냈어요. 인터쿨러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잘 넣었어요. 두께도 엄청 두꺼워요. 그러니까 두꺼운 쿨러를 이쪽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성능상으로는 이 방식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전치식이라 해서 이제 앞쪽으로 오면 에어컨 콘덴사를 막고, 그 다음에 이제 라지에이터도 막아서 에어컨도 조금 덜 시원하거나 냉각 수온이 조금 더 많이 뜨거나 하는 단점이 있어서, 전치식의 그런 단점 때문에 요즘 순행식으로 다들 넘어가는데, 얘네는 이제 공냉식으로 시키는 방식이에요. 근데 인터쿨러 라인이 좀 옛날 AMG M 방식처럼 사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사이드로. 그리고 제일 특이한 건 이제 오일팬. 오일팬이 이제 요즘 폭스바겐 애들이 막 미는 건데, 원래는 이제 벤츠에서 처음 개발한 겁니다. 이거는 다임러랑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랑 조인해서 98년도 그때 개발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 오일팬이 이제 잘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같은 강도로 테스트했을 때 오일팬이 스틸이나 알루미늄보다 더 좋은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스틸로 된 거는 스틸 끝에를 이렇게 일자로 못 만들어요. 줄 수 없는 이유가, 그게 이제 딥드로잉 방식이라 그래서 철판을 틀에다 놓고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서리가 날카롭게 처리를 하면 가공 공정 중에 다 찢어져 버려요, 철판이. 그래서 모든 스틸로 된 오일팬은 둥글게 형상을 하고 있어요. 둥글게 뿐이 못 만들어요. 근데 플라스틱은 굉장히 가볍죠. 가벼운데 강성도 나오고, 이런 끝단을 그냥 원래 설계의 의도대로 그냥 날카롭게 할 수가 있어요. 날카롭게 만들다 보니까 오일 용량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진오일 내구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가격이 싸고, 그리고 알루미늄보다 그러니까 무게가 50% 이상 가벼워요. 그리고 얘가 소음이 적어요. 소음이 적다는 게 보통 스틸이나 알루미늄보다 기관 내에서 작동하는 작동 소음을 줄이는데 더 탁월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미션인데, 이전 세대는 이제 MCP라고 이제 미션을 썼었어요. 근데 그 MCP 자체가 BMW M에 들어가는 미션인데, M에 적용했을 때는 굉장히 스포츠하고 굉장히 좋은 미션이라고 혹평이 있었어요. 그 똑같은 기반의 미션을 푸조에 적용했더니 이제 쌍욕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너들이. 근데 그 MCP 미션은 완벽한 수동 미션이에요. 완벽한 수동 미션인데, 클러치 조작과 기어 시프팅을 이제 컴퓨터가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로직 자체가 BMW보다는 좀 떨어졌는지 굉장히 이질감도 많았고, BM보다 말 타는 증상도 더 심했고, 그리고 오르막길에 오르막 주행이 굉장히 공포감이 올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혹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션이 요번
진짜 오래됐죠? 이제 없애버렸어요. 아예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아이신 8단 미션인데 요거 바로 1년 전에는 6단 미션이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얘는 이제 8단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8단으로 바뀌면서 좋아지는 거는 이제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이런 기초적인 엔진 힘이 어느 정도 있는 차들은 기어 단수가 많을수록 연비도 좋고, 그리고 다른 걸 끌고 가는 견인력이라고 하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연비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은 8단 미션을 꼭 적용한 걸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요거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우물정자 프레임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우물정자 프레임이 아닙니다. 얘가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독립된 프레임이에요. 저속에서 사고 났을 때 이 앞쪽 프레임이 밀리는 거를 막아주는 요 걸림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물정자 프레임이 아닙니다. 그냥 날개, 그냥 일체형 서브 프레임이에요. 공중에 떠 있는 형상이에요. 서스펜션은 굳이 탈거 안 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 오래된 방식이고, 그리고 너클도 스틸이고, 조금 특이한 건 이제 스테빌이 굉장히 형성해요. 마감 이런 모난 부분도 이런 데를 이제 둥글게 처리해서 가볍게 하는 거 플러스 이제 안전성도 확보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데 이제 날카로우니까 정비사들도 이런 데 부딪히면 다치는 문제도 많아서 보통 둥글게 테이퍼 처리를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립 품질도 제가 봤을 때 별로 높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기본 원 자재, 이런 철판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철판 자체에 부식 처리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차 철판 색깔이 아니라 지금도 봐도 도장을 엄청 해놨어요. 얘는 이제 유럽이잖아요. 독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독일 차랑 비교한다면 엄청 떨어지는 기술력이에요. 이런 판도 알루미늄만 잘 안 써요. 벤츠나 BM은 알루미늄이 이렇게 떠는 소음이 있어서 이 뒤에 부직포나 다른 걸로 소음이 안 나요. 그러니까 떨림을 막아주는 그런 장치를 합니다. 그리고 로우암도 이제 역방향이에요. 이게 보통은 아래쪽으로 꺾어서 이제 노면에서 오는 충격을 더 잘 흡수하려고 하는데 얘는 거꾸로 해놨어요. 거꾸로 절곡해도 같은 강성이 나오긴 합니다. 이론적으로 거꾸로 접나 이렇게 접나 강성은 또 동일해요. 이렇게 접는 게 이제 에어로나 이런 건 유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이제 너클 볼이라고 하는데, 너클 볼도 이제 보통 독일 차들은 정비성 때문에 밑에 있어요. 볼트를 푸는 장치가. 그래서 정비의 용이성이 굉장히 높은데 얘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다 위에서 풀러야 되고 연장도 제가 봤을 때 잘 안 들어가요. 뒤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위에 보시면 촉매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터보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터보 장치랑 촉매 장치는 조금 특이한 건데, 오펠이랑 많은 협업을 해서 오펠을 인수하고, 에피소드라면은 푸조가 오펠을 인수하고 오펠한테 환불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너네 기술력 사고 봤더니 기술력 너무 후지다. 그래서 당시 푸조가 오펠을 인수한 다음에 1조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정도 되는 돈을 환수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안 해주면 법정 소송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 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이제 환수는 안 해주고 그냥 뭐 하이브리드 그쪽으로 협업을 같이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오시면 엄청 큰 이제 SCR이랑 DPF를 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승용차에 이렇게 큰 DPF랑 SCR을 단 차를 처음 봤어요. 보통 엄청 작거든요. 그러니까 요 관이 꼽히는 기준으로 요만큼이 DPF고 이 앞이 SCR 촉매입니다. 근데 보통은 반대예요. BM이나 벤츠 DPF를 보면 DPF가 요 맨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가서 촉매, 일반 촉매랑 DPF랑 같이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SCR이 별도로 장착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DPF가 보통 작동 온도가 500도 이상인데 이렇게 뒤로 밀면은 연비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DPF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연료를 쏴야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DPF를 최초로 만든 애들이기도 하고, SCR이 개발되기 전에도 DPF에 별도의 용액을 주입하던 브랜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DPF 기술력이나 SCR을 다루는데 얘네가 특별한 강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푸저가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독점이래요. 푸저 독점. 근데 이 독점을 한 차가 지금 이제 강화된 배출가스 검사 테스트죠. 그러니까 유로 6.2라고 하는데 그거를 가장 먼저 패스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탑재한 차가. 그러니까 앞으로 강화된 배출가스를 패스하기 위해서는 푸저처럼 이 시스템을 푸저한테 사다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이제 테스트해서 유로 6점이라는 기준이 WLTP라는 새로운 배출가스 테스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샤시 다이노에서 측정하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샤시 다이노에서 측정할 때 폭스바겐이 이제 조향각 센서 신호가 오지 않으면 배출가스를 떨어뜨리는 트릭을 썼었죠. 그래서 이제 그 샤시 다이노에서는 더 이상 테스트를 안 하고, 지금 새로 테스트하는 거는 언덕길,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풀가속, 퍼포먼스 주행, 그리고 시내 주행, 고속도로 주행, 요 거리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였어요. 최고 속도도 120에서 130으로 높이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합격한 차가 드물대요. 그리고 그 테스트가 엄청 엄격하고 객관적이어서 그 테스트 기준에 맞추면 연비가 엄청 안 나오는 단점을 지금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차는 패스했고 연비도 굉장히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뒤로 오시면 이제 엔진 연료 탱크에 이렇게 이제 별도의 커버를 장착한 것도 독일 차의 기본은 다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연료 탱크 위에 연료 라인 간섭으로 리콜 권고 사항이 돌고 있긴 해요. 그거는 이전 세대나 지금 사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뒤에는 이제 토션빔이에요. 토션빔. 근데 이 토션빔이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지금 타보신 분들이 다들 엄청 극찬을 해요. 토션빔 안 같다. 토션빔 같은 통통거림이 없다. 근데 푸저는 옛날부터 토션빔으로 차량을 설계를 했어요. 심지어 토션빔에 사륜 모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카르 랠리, WRC, 그러니까 모든 랠리에서 엄청 준수한 성적을 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206RC 때는 이제 랠리계를 제패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차들이 모두 토션빔입니다. 뒤에가. 그러니까 토션빔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푸조 자체가 레이싱을 하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세팅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 많습니다.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세팅으로 다 잡아내요. 그래서 같은 토션빔이라고 해도 다른 브랜드들과 다른 토션빔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력 자체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션빔에 이렇게 굵게 간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네, 이런 도포, 보식 도포도 해놨는데 단점은 토션빔의 가장 큰 단점은 이겁니다. 네, 하체 울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주행할 때 주행 소음이 조금 나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아직 없으시죠. 그리고 보통 다른 데들은 여기다 막 스테빌라이저 이런 걸 막 달거든요. 근데 얘네는 안 달아요. 그런 거 안 달고도 이런 움직임이나 그런 안정감을 주죠. 그리고 하체나 이제 서스펜션이나 브레이크 쪽은 굳이 안 뜯어봐도 될 것 같아요.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급에서 제동 성능이 가장 안 좋은 게 푸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안 좋은 거 뜯어갖고 확인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